부동산 전문 기자 이현진 기자와 함께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요. 부동산 금융 규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부동산 금융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요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주택시장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내년부터 또다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중고를 겪을 전망인데요. 오늘 자세한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 날씨처럼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오늘 진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보죠.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거의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자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가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 집단 대출 중에서도 잔금 대출에 관해서 굉장히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분할 상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 주택시장이 굉장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상승 세일을 이어오던 집값이 매매 가격이 관망세로 돌아섰고요.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여파를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재건축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여파를 많이 받으면서 가격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뭐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지는 단지가 있을 정도로 가격 폭락폭이 컸고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져도 매매를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이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은 부동산 시장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주춤합니까? 일단 수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넷째 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3주가량 지났을 때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요. 37주 만에 보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이렇게 강남 4구 매매 가격이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장들도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13 대책 이후에는 이제 재건축 단지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일시 중단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도 감소하면서 거의 0.25%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강남 4구가 바로 이 매매가에 영향을 받았던 게 11월 3일 나온 대책 이후였는데 네. 그 와중에 또 대책이 한 번 더 나왔다고요? 네, 11월 24일이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정부에서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단에는 이제 113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을 규제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1124 대책은 금융시장을 옥죄는 정책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금융위원회가 집단대출하고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발표를 한 건데요. 일단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집을 구매할 때 대출, 금융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금융대출 옥죄기 정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달도 안 돼서 후속 조치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앞서서 또 금융대출까지 이게 두 가지 방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쉽게 말을 하면 처음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방식에서는 이제 금융권에 저희가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내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금을 차례차례 갚는 방식도 있었지만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요. 원금하고 처음부터 대출 이자랑 같이 갚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갚을 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 금액을 살 돈이 없으면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축소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위해서 집단대출, 금융시장을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중
중에서도 집단 대출은 그러니까 부동산 가계 대출이 폭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대출이 굉장히 여파가 크다라고 봐서 부동산 시장에 돈줄 옥죄기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집단 대출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집단 대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개인 심사 능력하고 상관없이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을 받을 때 개인 신용도에 근거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그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이 아니라 그 건설사의 신용 등급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에 같은 이자에 빌리는 대출을 바로 집단 대출이라고 부르는 경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왜 그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지가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도 궁금해요. 혹시 가계부채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가계 신용잔액을 살펴봤을 때 1295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7조 5천억 원이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잔액을 살펴봤더니 무려 1,300조 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그리고 상승세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잡히지 않고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 집단대출을 억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6조 7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30%가 넘었습니다. 31.5%를 차지한 17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자였지만 그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집단대출,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 중에서도 이 집단 대출 비중이 크니까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하게 됐군요. 그러면 이번에 대출할 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가장 큰 게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 대출을 받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총부채 상환 비율인 DTI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요, 부동산 시장을 1년 전만 해도 풀어주기 위해서 LTV, DTI 같은 금융 규제를 전부 다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 다시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자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 그러니까 같이 내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다만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중도금 대출은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도 중도금 대출도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도금 대출은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럼 잔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까? 잔금 대출에 관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금 대출을 적용받게 되는 사람은 2017년하고 20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60%에서 80% 정도로 높을 경우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 담보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60%를 넘는 잔금대출은 고담보대출로 분류해서요. 1년 이내에 거치기간 이후에는 분할 상환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혹시 이번 대책 타깃이 아파트 집단 대출 중에서도 잔금 대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타깃이 잔금 대출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면 보통 입주하기까지 2,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매한 그 금액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잔금을 납부하기 위한 잔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보통 건설사에서는 분양 전에 은행과 협의를 합니다. 집단 대출을 이제 받을 때 금액을 얼마로 할 건지, 이자를 얼마로 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분양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대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얼마를 이자를 내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금융시장을 옥죄게 들어갔고요. 은행들도
수요자들도 그런 여파를 받아서 집단 대출을 해주기 꺼려하면서 이제 대출을 잘 해주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줘도 이자를 높게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분양을 먼저 해놓는 게 아니라 분양 후에 오히려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도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만큼 이자가 올라가면서 내야 될 금액도 많아지고 또 특히나 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가계부채를 잡는 건 좋은데 진짜 서민들 집을 사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 규제 때문에 잔금을 내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이 또한 또 부동산 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걱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13 대책으로 인해서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대상 지역을 정해놓고 당첨도 제한을 걸고 또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게 규제를 해놓은 상황에서 금융까지 이제 규제를 하면서 더욱더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이 잔금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면 굉장하게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 유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좀 듭니다. 잔금 대출이 그렇다면 이게 중도금 대출이라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네.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잔금 대출까지 손을 댔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1124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금융 규제를 옥죄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잔금 대출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예상외로 큰 효과를 내놓으면서 중도금 대출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기간이 짧고요. 또 시공사가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빠지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적용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밖에 또 다른 규제책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또 적용된 규제가 있는데요. 지금 113 대책에 의해서 잔금 대출까지 규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규제가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대출 신청자의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서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기존에는 개인 신용등급을 많이 따지지 않았는데 기존에 이 사람이 얼만큼 대출을 받은 게 있는지 앞으로 또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을 많이 걸어서 더 심사를 깐깐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대출이 정말 까다로워지는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금 잔금 대출을 내놨지만 앞으로 더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수요자들이 대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정말 실수요자들도 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 일반 은행 대신에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집 사기도 더 어려워지고요. 대출을 받지 못하고 2금융권으로 몰리면 더 높은 이자로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 더 악화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폭리를 취하면서 고금리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빚을 또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하고 그럴 경우에 아파트들이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후속 대책에 대한 원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가 그래도 잡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 광풍이 불다 보니까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수요들이 많이 가세하면서 일반 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들어오면서 무주택자라든가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길이 열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더 이제 당첨 기회도 확대되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건데요. 그런데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면 이 실수요자들도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아파트 구매하기, 내 집 마련을 구매하기는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곳은 어떤 의견들이 보이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를 전반을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이어가면서 사실 경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그 내수를 떠받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보이면서 이제 돈이 이제 계속해서 오가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열기를 그 경제가 떠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부동산 시장 주기기에 들어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 침체뿐만이 아니라 이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각에서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다가 경제 전체 전반을 흔들릴 수 있다,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로 낮춰 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운 악재들이 많이 겹쳐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옥죄다면 이 경제 전반이 경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없앨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전반적인 경제 침체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완화책은 없고 규제책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요, 부동산 뭐 전문가들이라던가 교수, 그리고 이제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올해보다 훨씬 더 침체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지금 113 대책에 이어서 집단대출 또 잔금대출까지 규제를 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부터 이것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수요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특히 분양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없는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부동산 침체를 넘어서 대폭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외에도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던가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옥죄기에 들어가면서 대폭락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들이 시장에서 간간히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